민트 오디오북. 명분을 분명히 하라고. 어머니 때문인가 예순이 때문인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안 본 거요. 못 본 거다. 식구들이 부정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돼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느냐.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이런 데로 데려오다니. 가성광인 안수길. 저녁 무렵 나는 옥상의 나무 벤치에 앉아서 서편 하늘로 기울어가는 붉은 태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태양은 하루 중 유난히 둥글고 크게 그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으나 정작 토해내는 햇살은 마치 결핵 환자의 객혈에서처럼 절망을 느끼게 했다. 내려다 보이는 맞은편 병동의 창문에 펄럭이는 커튼 자락도 그 붉은 햇살을 받아 흡사 꽃상여 뒤를 따르는 만장처럼 어수선하기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노을이 참 곱네요 라고 내 등 뒤에서 간호사가 말했을 때 나는 네, 곱습니다 라고 대꾸했다. 아마 내가 먼저 간호사에게 노을이 객혈 같습니다 라고 말했더라면 간호사는 분명히 네, 그래요 라고 했을 것이다. 상대방의 말에 피차 이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나와 간호사 그리고 의사들과의 사이에 은연중 이루어진 일종의 묵계로 되어온 것 같다. 의사와 간호사는 나의 행동이나 사고의 반경이 이미 정상 범위에서 이탈된 광인이라는 그들 나름의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겠고, 나 또한 고정관념 젖어있는 그들에게 설득력을 상실했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겠다. 때문에 나와 의사와 간호사, 내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사이에 오가는 대화는 피차의 사고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 본래의 구실을 외면한 채 생경한 음성에 희롱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가슴을 열고 사랑과 신뢰를 교환하고 화해와 절충을 모색하는 언어를 우리는 상호 불신과 경계심을 가리고 포장하는 가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셈이었다. 그로 보면 나무 벤치에 앉아서 느끼는 절망은 객혈처럼 붉은 저 노을빛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미 타인과의 대화가 단절된 이후부터 나의 의식 내부에 체액처럼 젖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붉은 객혈, 펄럭이는 만장이 절망에 젖어 있는 나의 내부 의식의 표출이라면 지금 나는 무엇에서나 환희를 느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간호사의 소복처럼 하얀 가운, 그리고 우람한 병동 전체가 지닌 음산한 분위기나 그 밑에 마치 융단처럼 펼쳐진 푸른 잔디밭에서도 탐조등처럼 더듬어가는 내 시선에 비춰드는 모든 사물에서 어쩔 수 없는 절망의 그림자는 튀어나오게 마련이었다. 이윽고 모든 건물과 담장 주변에 그리고 정원의 나무숲 속에서 웅크리고 있던 어둠은 마치 잠입하는 점령군 병사들처럼 사방으로 돌아퍼지고 또 먼 곳에서부터 낮은 골목과 지면을 덮어가면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옥상의 나무 벤치를 덮치기 전에 나와 간호사는 쫓기듯이 내려왔다. 며칠 전 회복기에 들어섰다는 어떤 환자의 간청에 따라 어두운 정원 구석을 산책하던 간호사가 느닷없이 발작을 일으킨 환자의 소낙 위에 교살될 뻔한 미수 사건이 벌어진 후 환자와 간호사의 병실 외에 1:1 접촉 그리고 어둠 속의 대면은 철저한 금기로 되어 있었다. 어쩌면 그 금기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노을이 사라지고 어둠이 시작되면서부터 간호사의 조바심은 시작되었고 나는 그 간호사의 조바심에 쫓기다가 헤어지기 아쉬운 연인들처럼 나란히 우리는 벤치에서 일어섰다. 그러나 서로가 지겹고 미운 마음으로 옥상에서 내려왔다. 비탈길이 가파른 층계와 플라스틱 타일이 깔린 긴 복도를 지나 병실 앞에서까지 나를 호위한 간호사는 아주 정중히 병실 안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닫힌 문에 철커덕하고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는 마치 아물어가는 상처를 덧들이는 송곳질처럼 광인이라는 오해 속에 갇힌 나의 처지를 새삼스럽게 깨우쳐주는 아픈 소리였다. 한마디로 멀쩡한 내가 미쳤다라는 사람들의 오해 속에 갇히고 거대한 병원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이 우람한 병동의 한 구석, 작은 병실 안에 또다시 감금당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노릇이었다. 여보세요. 마침내 나는 문을 잠그고 돌아가는 간호사를 불렀다. 간호사는 지겨운 표정을 감추지 않고 문 앞에 다가왔다. 왜 그러시죠? 간호사는 금세 표정을 바꾸고 상냥하게 말했다. 담당 의사를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나는 출입문에 달린 창살을 잡고 수인처럼 가련한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내가 감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통로의 열쇠는 의사가 쥐고 있었고 그 열쇠를 쥔 의사만이 무사람의 오해를 뒤엎고 정상을 선언할 수 있었으므로 비록 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내게 설복당하지 않기 위해 완강히 버티고 있을 망정 나는 다시 한번 그에게 호소해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식사하고 계시면 오실 겁니다. 간호사는 돌아갔다. 나는 침대 위에 어느새 갖다 놓은 식사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의사를 기다렸다. 그러나 30분이 지나고 전등이 켜지고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나도 의사는 나타나지 않았다. 기다리는 시간은 지루하고 마음은 초조했다. 마침내 나는 평정을 잃고 좌불안석으로 방안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다시 오른편에서 왼편으로 돌고 창가에 기댔다가 대답도 없는 출입문을 두드리고 그러다 마침내 지쳐버린 나는 침대 위에 벌렁 몸을 눕혔다. 발을 뻗치자 무엇인가 덜그럭하고 발끝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와주지 않는 의사에게 역정을 품고 있던 나는 발끝에 걸리는 물건에 화풀이를 해버렸다. 발끝이 닿는 순간 찔끔해서 움츠렸던 다리를 그대로 뻗으면서 걷어찬 것이다. 메어 붙이고 동댕이 쳐도 좋다고 애초부터 견고하게 만들어진 정신병원 특유의 집기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떨어지고 거기 담겼던 음식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약간의 발사는 억눌린 감정에 부대끼고 있던 내게 몇 초 동안의 쾌감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곧 후회하기 시작했다. 흩어져 날아간 쟁반과 밥그릇 그리고 그것을 걷어찼다는 또 한 가지 사실은 나날이 기록해 나가는 나의 병상일지에 올려지고 나는 좀 더 광인답게 색칠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담당 의사와의 면담은 더욱 어려워지고 설사 면담이 이루어진다 해도 내 말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될 것이다. 과연 나의 예감은 들어맞았다. 사념에 시달리다 지친 내가 막 잠이 들려 할 때 살며시 문을 열고 들어온 간호사가 찔끔해서 다시 나갔다. 그리고 이내 개선장군과도 같이 늠름해졌을 의사를 앞세우고 다시 들어왔다. 그때까지 나는 잠든 척 가만히 누워 있었다. 몇 시쯤이야? 의사의 목소리는 작았으나 뜻밖의 기쁜 일이라도 생긴 것처럼 들떠있는 것 같았다. 의사는 아마 신이 나리라. 저 녀석은 미친놈이다 라는 결정적인 사실을 하나라도 더 증명하기 위해
고심참담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터였으니까 뜻밖의 횡재를 만난 때 못지않게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으리라. 그러나 웬일인지 의사와는 달리 기가 죽은 듯한 간호사가 뭐라고 작은 소리로 대답하자 의사는 다시 물었다. 무슨 얘기를 길게 하지 않던가? 별로. 간호사는 조금 생기를 되찾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외 별다른 건 옥상에 가보고 싶다기에 데리고 갔었어요. 금기사항을 잊었나? 죄송합니다. 아주 평온하고 진지해서. 그래, 올라가서는 노을을 바라보고 그저 멍하니. 그러고는 바로 내려와서는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럼 왜 내게 알리지 않았나? 의사가 조금 꾸짖는 듯한 어조로 간호사에게 묻자 간호사의 풀죽은 모습이 보지 않고도 서운하게 느껴져 왔다. 그저 하는 말이거니 생각하고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김 간호사, 여기가 어떤 곳인가는 알고 있겠지? 여기는 환자의 언어,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것이 진단의 초보야. 그저 그러려니 하고 넘기는 건 안 돼요. 간호사를 작은 소리로 꾸짖고 있는 의사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노여움과 고소함을 함께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면회를 청한 나의 부탁을 묵살한 간호사에 대한 괘씸한 생각과 꾸중들어 마땅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들은 얼마 동안 더 은밀한 말을 주고받았다. 단지 저녁밥 그릇을 한번 팽개쳤다는 사실에 그토록 끌어붙일 말들이 많은가 싶으리만큼 그들은 오래 짓거렸다. 아마 그렇게 많이 짓거리는 것이 환자의 언어 행동을 관찰하고 분석한다는 그들의 할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관찰이고 분석이고 하는 따위의 일들이 모두 어처구니 없는 것인데는 실로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흰 콩 한 섬 속에서 검은 콩 두 홉을 골라놓고 봐라, 흰 콩은 한 섬뿐이지만 검정 콩은 두 홉이나 된다. 그러니 이것은 분명히 검정 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식의 억지나 마찬가지였다. 그들의 그런 억지 사이에 내 말에 대한 신뢰가 끼어들 틈은 없었다. 매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듣고 짓거린 일들이 무슨 뚱딴지 같은 학설이나 임상원리에 여과되어서 나의 병상일지에 신나게 기록되고 그리고 의사의 사인이 휘갈겨지면 그것은 또 내가 미쳤다는 무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재확인하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잠든 척하고 누운 채 실수를 저지른 나의 경솔을 거듭 후회했다. 그들은 얼마 뒤 내가 깨어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흩어진 것들을 놓아둔 채 나가버렸다. 나는 일어나서 이제라도 의사를 잡고 싶었으나 참았다. 내가 저지른 실수로 인해서 내가 의사의 오해를 풀어줄 기회는 멀어졌고 진실을 가로막는 벽은 오히려 두터워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미쳤다라는 사실을 놓고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나를 병원으로 몰고 온 무사람들과 나 사이에 엇갈린 오해를 어떻게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했으나 방법은 역시 없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가 가진 믿음, 자기가 설정해 놓은 가설에 따라 필요한 것만을 내게 묻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을 귀 기울여 들을 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들이 들어야 할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네, 알았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하고 흘려보낼 뿐이었다. 벽은 거기 있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깨우칠 수 있는 길은 막혀버린 채 그들이 설정한 가설, 아니 정확히 말해서 정신병리학자라는 의사의 독단에 의해 설정된 가설 속에 나와 모든 사람 뿐만 아니라 의사들 자신까지도 빠져 있는 것이다. 오해의 발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줄곧 방 안에 처박혀서
일체의 바깥 접촉을 거부하고 있던 나는 어느 날 오랜만에 들리는 아우의 음성을 듣고 돌연 성난 사자처럼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다. 어머니의 임종 후 표연히 자취를 감췄던 아우가 돌아왔기 때문이었다. 방문을 박차고 나온 나는 아우에게 달려들었다. 그리고 멱살을 잡은 채 마루 기둥에 밀어붙이고 짓누르며 소리쳤다. 죽인다, 죽여버린다. 그러나 뛰쳐나온 가족들에 의해 내 손아귀 위에서 벗어난 아우는 나를 향해 오히려 싸늘한 주소를 보내며 말했다. 야, 명분을 분명히 하라고. 어머니 때문인가 예순이 때문인가? 형한테 무슨 말버릇이냐? 아우의 말뜻을 알리 없는 아버지가 아우의 말투만을 나무랐으나 아우는 역시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내게 동정적이었던 가족들의 안색은 갑자기 싸늘하게 식어졌다. 뭐가 있구나 하는 표정을 얼굴에 담고 나와 아우를 주시했다. 비겁하게 질투를 효심으로 가장하고 있어. 아우는 다시 내뱉고 어깨를 추어 올리며 옷깃을 여미고 뛰쳐나갔다. 나는 가족들에게 몸을 잡힌 채 시근덕거렸으나 이내 그들의 힘에 밀려 방 안으로 떼밀려 들어갔다. 여기서 미리 말해두거니와 아직도 나는 어머니의 죽음이 아우 때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나 그 사실은 도저히 부정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좀 더 결정적인 발단을 얘기하자면 아무래도 그날의 광경을 먼저 말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날 나는 내 방의 창가에 등의자를 끌어다 놓고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가 여름 오후에 나른한 피로에 지쳐 달콤한 오수에 빠져 있었던 나는 갑자기 들려오는 여자의 비명에 놀라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내가 서너 간씩 층계를 건너뛰면서 비명이 들려온 아래층으로 달려갔을 때 뜻밖에도 지금쯤 시장에 가 있으리라고 믿고 있던 어머니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마루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나는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다. 어머니의 무겁게 늘어진 어깨를 떠받치고 허리를 펴던 내가 문득 반쯤 열린 아우의 방 안에 시선을 돌렸을 때 실로 기괴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손발이 묶이고 입을 틀어막힌 채 방바닥에 쓰러져 몸부림치는 예순이 옆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는 아우가 허겁지겁 바지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어떤 장면을 보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것인지 나는 모른다. 상상으로, 아니 짐작으로 판단했을 뿐이었다. 터무니없는 상상이나 짐작이 오해를 낳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본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충분했지만 어머니는 그 이상의 불편한 장면,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는 기괴한 현장을 목격했을 것이다. 평소 심약한 어머니가 기절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 후 자리에서 몸져 누운 어머니는 내가 그 옆에 앉을 때마다 잠꼬대처럼 말했다. 얘,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도 나도 아무것도 안 본 거요. 못 본 거다. 설핏 입을 돌렸다가 집안 거덜난다. 그리고 거기 덧붙여서 또 한마디씩 꼬리를 이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실로 오랫동안 자신과 싸우면서 참고 견뎌온 어머니의 고통이 담긴 말이었다. 내가 저승에 가도 저놈의 욕은 키운 어미에게 돌아올 테니 하느라고 해준 보람 없이 제가 저 낳은 어미 태를 내느라고 내 눈앞에 그런 꼴을 다 보이고. 감겨든 사태에 좀 더 근원적인 실마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나는 이미 잊어버렸어야 할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5살 때쯤에서 당시 내가 되살릴 수 있는 기억으로는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와 비슷한 병실에 어머니가 입원하고 있었는데 그때 나는 단 한 번 가정부의 손에 이끌려 어머니를 면회하러 갔었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게 된다는 기쁨으로 가슴을 두근거리며 병원을 들어섰던 나는 뜻밖의 변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질겁을해서 울음을 터뜨렸었다. 산발된 머리, 핏발서린 눈, 도시 상상조차 해본 일이 없는 어머니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를 끌어안고 흐느끼는 어머니의 울음소리에서 나는 천천히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평소 왜곡한 마음으로만 대해오던 아버지에게 막연한 증오를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때 보수도 실리도 없는 무수한 직함이 나열된 명함을 뿌리고 다니면서 이른바 정치인이요 명사라는 이름에 도취해서 살고 있었다. 수입 한 푼 없는 처지에 유산으로 물려받은 재산을 축내가면서도 씀씀이가 넉넉한 아버지는 날마다 가야 할 곳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고 품에 안아줘야 할 여자들이 많았다. 그로해서 나는 한 번도 이른 아침에 잠 깬 아버지의 인자한 얼굴을 보지 못하고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자라왔다. 어머니도 역시 안방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는 남편의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앙칼진 무수한 여자들과의 소리 없는 싸움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것이다. 그런 아버지로 인한 심려로에서 어머니는 한때 대인 공포증에 질투망상이란 정신 이상을 일으켰고 따라서 지금의 나와 같은 오해 때문이 아니라 당연한 조치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후 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어머니는 다시 정상적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간 아버지의 방종으로 태어난 불륜의 씨를 어머니가 거두어 기르는 것을 조건으로 아버지의 방종한 생활도 종지부를 찍었으므로 내가 어머니의 이상으로 해서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다거나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이 끼어들지는 않았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수습된 한동안의 평온은 다시 엉뚱한 새로운 풍파의 실마리가 되어 부풀어갔다. 아버지가 아장걸음을 하는 사내 아이를 하나 안고 오던 날 가족들은 침울한 표정으로 말이 없었고 어머니는 오랫동안 그녀가 기거하는 안방에서 소리 죽여 울었었다. 그 후 어머니는 그간에 저지른 아버지의 부도덕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체념했음인지 생각보다는 썩 인자한 태도로 아이를 받아 길렀는데 그것이 지금의 그 아우였다. 아우는 처음 몇 해간 제법 귀여움을 받을 만큼 총명하게 자랐으나 차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어머니가 인내와 지성으로 감싸주는 평온의 울타리를 부숴대기 시작했다. 그것은 커가며 뱀이나 개구리를 보면 담매에 때려 죽이고도 무수한 매질을 거듭하여 잔인하게 짓이겨버리거나 잠자는 고양이, 강아지를 느닷없이 걷어차 놓고는 그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며 통쾌해하거나 화장실에 가는 가정부의 뒤를 살피다가 그 안에 쓰레기나 장난감 따위를 던져넣는 기상천외의 장난으로 잠깐씩이나마 집안에 야릇한 살기가 돌게 하고 동갑내기 이웃 아이들을 괴롭히고 상처를 입혀 소동을 일으키는 등 집안은 물론 이웃과의 평온까지 깨버리는 것이었다. 그때부터, 아니 그 이전에 우리 집에 들어온 날부터 아우는 가족들의 혹이었다. 아무리 마음을 다스려도 정이 가지 않을 만큼 껄끄럽고 얘는 누구냐 하고 묻는 이웃에 대답하기가 난처했고 나이답지 않게 난폭한 행동이 가족들의 인내심을 끊어놓기가 일쑤였다. 감춰도 감춰지지 않는 혹, 떼어낼 수도 없는 혹이었다. 어머니는 그런 아우를 언제나 웃는 낯으로 감싸고 두둔하며 남이 보기 답답하리만큼 관대하게 타이르고 끌어안았다. 그것은 참담한 노력이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아우의 태도는 언제나 무표정 그것이었다.
언제나 한 발 앞에 나서서 어머니의 그러한 고통을 보아오던 나는 알 수 없는 미움을 아우에게 보냈었으므로 자란 후에도 아우와 나는 항상 기름과 물처럼 도저히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다. 그로 해서 나는 곧잘 아우와 충돌을 벌였고 그 충돌은 자라감에 따라서 서로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산속에까지 파고들었었다. 가령 아우가 부지런히 유행을 쫓아 양복자락을 타놓고 메기주둥이 같은 새 구두를 맞춰 신어도 나는 치, 구두냐고 뭔. 못마땅한 시선을 보내면 아우는 그런 나의 시선과 감정을 재빨리 알아채고 그리고 제멋대로 확대해서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며 벼르다가 뒷날은 반드시 잔인하고도 유치한 보복이 내게로 돌아오곤 했다. 어머니는 그런 나와 아우의 사이에 그 나름의 인내와 지성으로 중재를 위해 애썼으나 마침내는 아우가 벌인 그 기괴한 광경에서 받은 충격으로 자리에 눕고 그 충격을 자기 몫의 형벌로 끌어안은 채 숨을 거둔 것이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어머니는 목류병자처럼 중얼거렸다. 아무 말도 마라. 하늘이 무서운 일이니 아무한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족들 누구도 그 말의 뜻을 알 수 없었으나 환자에게 그것을 묻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도 서로 드러내어 말하지 않았으나 어머니는 마침내 다시 미쳤다라는 자기들 나름의 결론을 가지고 숨져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지켜보았었다. 마침내는 어머니의 숨을 거두기까지 한 그 기괴한 풍경이 벌어지리라는 것은 차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그 비슷한 어떤 형태의 보복이 내게 돌아오리라는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나는 무슨 볼일 때문이었던지 내 방문을 열고 들어선 예순이에게 불쑥 이런 말을 실로 무심 중에 해버렸다. 예순이 너 시집 가야겠구나. 그것은 단순히 그녀의 빠른 성장이 놀랍다는 표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저 결혼 안 해요. 예순이도 그저 웃으며 대꾸했다. 두고 볼까? 말은 그래도 틀림없이 결혼하게 될걸? 두고 보세요. 우리는 가볍게 웃으며 농담을 끝내버렸다. 그러나 그때 방문이 벌컥 열리며 아우의 조소 가득한 얼굴이 불쑥 나타났다. 결혼? 의외로 빠른데? 아우는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말하고 나와 예순이를 번갈아 노려보았다. 나도 그런 아우의 말뜻을 미처 새겨듣지 못했으므로 그저 멀뚱히 마주 쳐다보고만 있었다. 무슨 말이야? 뒤늦게 아우의 의중을 짐작한 내가 물었다. 모범생인 척, 우등생인 척, 효자인 척, 가면도사가 시침 떼는데도 도사로군. 말 함부로 하지 마. 감출 것도 없어. 벌써 결혼 교습을 할 만큼 다정한 사이가 됐나? 그러나 단념하는 게 좋을걸. 나는 발바닥에 불침을 맞은 사람처럼 뒤늦게서야 아우의 진위를 알아채고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아우는 현명했으므로 내 주먹이 날아가기 전에 방문을 쾅 닫고 뛰쳐나가면서 쏘아붙였다. 식무 따위는 서족한테 맡기는 게 효자다운 일일 거야. 그날 이후 나는 일체에 나에 대한 예순이의 시중을 끊었다. 그러나 어느 때 어디선가 아우의 보복성 심술기가 발동되리라는 것을 나는 예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아우의 그 성격, 그 말씨로 보아 예상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었으나 그처럼 빨리, 그처럼 대담하고 잔인하게 버려놓으리라곤 전혀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다. 아무튼 아우가 벌인 그날의 거사는 확실히 계획적인 것이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시장에 갔었고 집안에 남은 것은 나와 아우 그리고 예순이뿐이었다. 아우는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거사를 버려놓고 그것을 내게 과시함으로써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이성을 잃고 날뛸 나의 비참한 모습을 바라보며 쾌재를 부르려는 심사내여서였으리라. 거사의 진행이 이렇게 아우의 각본대로만 되었더라면 어떤 크나큰 가책도 고통도 나 혼자서 감당하고 예순이의 가출은 엉뚱한 구실로 바뀐 채 외면상으로 남아 평온은 유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우의 각본에는 전혀 계산되어 있지 않았던 어머니의 빠른 귀가로 해서 나 혼자 짊어져야 했을 참담한 패배에 대한 분노와 번민을 엉뚱한 어머니가 짊어지게 되었고 그에 대한 무거운 가책이 내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제껏 말해왔지만 철면피하다라는 말만으로는 아우를 표현해낼 수가 없다. 아우는 그만큼 자신이 벌여놓은 행위, 그로 해서 빚어진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괴로워하기는커녕 일말의 동요조차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나와 마주치는 아우의 시선엔 승리자의 환희가 넘치는 듯했고 입가엔 유들유들한 조소가 넘쳤다. 그럴수록 무거운 가책과 분노에 안절부절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것은 나 혼자뿐이었다. 뜻밖의 크나큰 충격으로 해서 자리에 몸져 눕고 마침내는 가족들 누구나가 광인을 다시 치르기보다는 초상을 치르는 것이 낫다라는 외람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쓸쓸히 가신 어머니의 죽음. 처녀막이 파열됐으리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끝내버릴 수 없는 예순이의 망가져버린 생애에 대한 책임이 어찌 아우의 얼굴에 덮인 표정처럼 유들유들한 조소와 방관만으로 넘겨버릴 수 있을까. 아우가 다시 집을 뛰쳐나간 이튿날부터 나는 마침내 아우의 행방을 찾아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사냥한 짐승을 물어뜯는 맹수처럼 결박당한 채 몸부림치는 예순이를 앞에 놓고 두 눈에 번쩍이며 빛났을 잔인한 광채. 어릴 적 뱀이나 개구리를 단매에 때려 죽이며 쾌감을 만끽하던 그 눈. 어머니의 주검 앞에서도 오히려 더 차갑게 도사려지던 아우의 눈에서 흐르는 참회의 눈물을 보기 전에는 도저히 나의 분노를 사귈 길이 없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나 자신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는 어머니에 대한 아픔을 그리고 예순이에 대한 연민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해서 그 차가운 아우의 눈에서 뜨거운 참회의 눈물이 흐르도록 할 것인가는 좌우의 일이었다. 우선은 아우의 덜미를 내 손에 잡아챌 때까지 거리에 나서서 찾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직장에 거짓 병가를 내고 아침을 먹고 나면 밤 늦게까지 거리를 헤매다 곤죽처럼 풀어진 몸으로 집에 돌아오는 것이 그쯤에 내 일과였다. 처음엔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던 가족들은 차츰 엉뚱한 방향으로 오해하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뚱딴지 같은 결론을 내렸다. 그날도 역시 아우를 찾아 헤매다 허탕을 쳐버린 나는 저녁 늦게서야 피로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내가 막 집 앞에 당도했을 때 거기 뜻밖의 우글거리고 있던 동네 꼬마들 가운데서 문득 내 발걸음을 우뚝 멈추게 할 만큼 기가 막힌 말을 짓거린 녀석이 있었다. 저희가 미쳐서 정신을 잃었대. 나는 그 녀석을 노려보았다. 그 뒤 내가 몸을 날려 뛰어든 것은 우르르 흩어져 달아나는 꼬마들 가운데서 기막힌 말을 짓거린 녀석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껏 귀에 들렸으나 그것을 관심 속에 두지 않고 있던 꽹과리와 징소리가 갑자기 왕장 왕장 뚱땅 하고 폭음처럼 크게 그리고 새삼스럽게 살 속까지 파고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리고 거기 벌어진 괴상한 풍경을 눈여겨볼 사이도 없이 꽹과리와 북과 무당의 곶갈모자, 알록달록하게 귀기마저 서려있는 종이 휘장들을 걷어 잡히는 대로 동댕이 쳐버렸다. 방 안은 금시 수라장이 돼버렸고
마루에 가득 들어앉아 있던 동네 아낙네들이 질겁을 해서 몰려나갔다. 누가 미쳤어? 도대체 누가 미쳤느냐고? 구판은 끝장이 나고 나는 내 방에 감금되었다. 아수라장이 돼버린 구판에 깨어진 그릇을 치우고 흩어진 기물을 수습하는 소란이 잠깐 지난 뒤 아낙네들은 수군거리며 몰려나갔고 얼씨구 좋은 구경거리다 하고 마당 가득히 홀린 듯이 몰려들었던 동네 꼬마들도 줄레줄레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때 책상에 엎드려 있던 내 몸을 또다시 벌떡 일으켜 세우게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몰려나가는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는 가운데 섞여 나온 말이었다. 아이고, 벙어리하고 미치갱이가 눈치는 얼마나 싸다고요. 그러나 나는 참아라 참아라 하고 금방 문짝을 부수고라도 뛰쳐나가고 싶은 자신에게 타이르면서 다시 앉았다. 잠시 후 대문을 잠그고 난 누이의 발걸음 소리가 조심스럽게 내 방문 앞에 와서 멈추었다. 자니? 누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예, 자니? 누이는 다시 묻고 그래도 대답이 없자 조용히 물러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이내 누군가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잠들었나 봐요. 아까 설탕물을 먹일 때 수면제를 조금 탔더니. 그럼 푹하고 그런 건 놔두고 조용히 혼이나 불러 잘 대접해 보냅시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리고 참자, 참자라고 나를 수없이 달랬다. 이윽고 나는 무당의 조심스러우면서도 어수선한 주문을 귓가에 들으면서 아슴풀에 잠이 들어갔다. 설탕물에 수면제를 넣어준 누이 덕분에 나는 또 한 차례 버렸을 난동을 탈없이 넘긴 셈이었다. 이튿날도 구판은 계속되었다. 마룻바닥에 깔아놓은 넓은 백지 위에 밀가루를 두껍게 깔아놓고 종이 휘장이 새로이 둘러차지고 그리고 무당의 주문과 꽹과리 소리에 대자비는 미친 듯 춤을 추며 아니 날뛰면서 집안의 곳곳을 훑고 다녔다. 저승의 지엄이 혼이 찾아와서 아들내미 정신을 바로잡아 놓고 가면 여기 그 발자국이 남을 텐데 지엄이 혼이 새가 되어 찾아올지 나비가 되어 찾아올지는 봐야 알지. 식구들이 부정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정갈하게 해야 돼요. 한바탕 소란이 멈추고 무당의 엄숙한 선언을 끝으로 구판은 끝났다. 어차피 내 힘으로 막지 못할 구판, 그냥 두자고 단념하고 있던 나는 서서히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새가 되었거나 나비가 되었거나 저승의 어머니가 찾아와 내 정신을 바로잡아 놓은 건 아닐 테고 필시 누이가 또 설탕물에 넣은 수면제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가족들은 흰 밀가루 위에 남겨졌을 어머니가 다녀간 흔적, 새나 나비의 흔적을 찾느라고 애를 쓸 것이다. 가족들의 그 황당한 노력, 어처구니 없는 믿음이 깨지지 않는 한 나는 그냥 미쳐 있어야 할 것이다. 사흘 후 아버지는 조용히 내 방문을 열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어두운 표정으로 내게 말했다. 너하고 좀 조용히 할 얘기가 있는데 같이 나가지 않으련? 뭔데요? 나는 아버지에게 반문했으나 대답을 듣기 전에 방을 나섰다. 나와 아버지가 대문을 나서자 거기는 누가 불러왔는지 어느새 택시가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누이와 삼촌과 다른 가족들까지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웬일이에요? 나는 의아한 눈으로 둘러선 사람들과 차와 아버지의 얼굴을 돌아보며 물었다. 자, 타자. 아버지는 말없이 차에 올랐다. 그리고 삼촌도 내 팔을 이끌고 차에 올랐다. 무언가 심상찮은 일이구나 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으나 말없이 자에 올랐다. 차가 출발하자 남아있는 가족들은 흡사 울음을 감춘 조객들처럼 침울하고 어두운 표정으로 차에 탄 우리를 바라보았다. 어딜 가는 겁니까? 나는 삼촌과 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나 역시 누구에게도 대답을 듣지 못했다. 낯선 건물, 아니 어렸을 때 어머니를 면회하러 왔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그 건물 앞에서 차를 내렸다. 나는 황당했다. 아니,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나를 이런 데로 데려오다니? 나는 서너 명의 하얀 가운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에게 끌려가면서 버둥거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서서 수건을 내어 코를 풀었다. 드디어 나는 문마다 쇠창살이 박힌 병실의 입원, 아니 감금되었다. 훌륭한 젊은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정양을 하면 곧 회복될 수 있습니다. 평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잠겨진 문을 열고 들어온 뒤 그 구멍에 열쇠를 집어넣어 다시 잠그고 나서 내게로 다가온 의사가 맨 처음으로 한 말이었다. 선생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나더러 여기서 정양을 하란 말입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진 나는 빤히 의사의 얼굴을 바라보며 물었다. 자, 마음 가라앉히시고 상담에 협조하세요. 집 주소는 기억하고 있죠? 의사는 나의 반문에 아랑곳 없이 뚱딴지 같은 제 할 얘기에만 바빴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 뒤 의사는 다시 와서 묻고 얘기하고 수차례 상담을 시도하였으나 나는 완강히 입을 다문 채 떼지 않았다. 우리 젊은 사람끼리 좋은 친구가 됩시다. 새로운 젊은 의사와 나는 악수를 했다. 그는 내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의 학창시절에 얽힌 추억을 조금씩 만날 때마다 이야기했다. 나는 그가 의과대학을 고학으로 8년 만에 졸업했고 인턴 시절에 연애하던 여자가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가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그에게 그와 비슷하게 대학 4년을 고학으로 졸업하고 그와 반대로 훌륭히 연애에 성공, 유수한 회사 사장의 사위가 된 친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껄껄 웃으면서 재미있다고 했다. 그 친구분은 참 행운하군요. 그래, 댁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의 추억담은 어느 한계선 안에서 끝나버렸다. 대신 그는 늘 내 얘기를 듣고 싶다고 했다. 결국은 서두가 달랐을 뿐 새로운 젊은 의사도 역시 전번의 의사와 다른 점은 없었다. 이 녀석도 나를 광인으로 생각하고 의사다운 제스처를 쓰고 있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다시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러나 어차피 내가 이곳에서 다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누구에겐가 내 정신 상태가 멀쩡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서 얽혀든 오해의 실마리를 풀어줘야 했으므로 마침내 나는 입을 열어 그가 청하는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돼버린 사태의 결정적인 발단을 숨긴 채 다만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을 강조한 내 말은 어디쯤인가 그가 필요로 하는 한계선 안에서 제지되었다. 하얀 가운에 쌓인 말끔한 체구와 감동이 없는 표정에 서리는 싸늘함이 그것을 잘 말해주었다. 이 얘기는 좀 더 들어주십시오. 하면 그는 언제나 고개를 끄덕이며 나의 호소에 후한 반응을 보여주었으나 표정은 늘 싸늘했고 눈은 쉴 새 없이 내 전신을 더듬으며 이 녀석은 도대체 어떤 형태의 미친놈일까를 열심히 자기가 익혀온 정신분석의 이론에 끌어당겨 붙이기에 여념이 없는 것 같았다. 의과대학을 고학으로 졸업하고 연애하던 여자를 미국으로 날려보내고 그런 추억담은 순전한 허구였고
믿길 수도 있었다. 미친 녀석. 드디어 나는 매일 열심히 열쇠꾸러미를 움켜쥐고 내 방을 드나들며 저 나름의 병상일지 기록에만 집착돼버린 의사를 그렇게 매도해버렸다. 그러나 미쳤다는 사실을 놓고 의사들과의 승부를 가리는 데 있어 이미 이 방에 감금되는 시각부터 인정돼버린 나의 패배를 만회하는 데는 너무도 많은 벽이 있었다. 그것은 나의 패배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비록 그것이 엉뚱한 오해와 선입견에서 빚어진 것일망정 관념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무사람들의 생각을 확인시켜주기엔 충분한 것이었다. 일테면 내가 미쳤다고 매도해버린 의사들과 같은 무리들에겐 피해 유전입니다. 그리고 고가를 벗기우고도 주문을 외워 초혼하는 무당과 같은 무리들에겐 어머니의 혼이 씌었습니다. 라는 등의 내가 미쳤다. 나의 패배를 입증할 만한 구실은 누구의 입에나 궁색하지 않게 마련되어 있었고 그들의 변명을 다시 뒷받침해 줄 만한 좀 더 근원적인 사실은 어머니의 생전에 그러한 전력이 존재해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가 다시 살아와 모든 사태의 전말을 이야기하지 않는 한 그리고 내 말 속에 담긴 진실이 진실로 전달될 수 없는 현재의 환경, 그 모든 것이 불가능이었다. 내 스스로 어머니의 간곡한 당부를 저버리고 진실을 말한데도 이제는 그것마저 광인의 헛소리로 지부될 것이다. 지금쯤 혼자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 아우가 마음을 돌이켜 자초지종을 실토하지 않는 한 오해의 실마리가 풀릴 가능성은 아예 없는 셈이었다. 사방이 벽이었다. 내가 이 방에서 나갈 수 없는 것은 문마다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쇠창살이나 자물쇠 때문이 아니라 나와 의사와 그리고 무사람들과의 사이에 가로놓인 오해와 선입견에서 빚어진 벽 때문이었다. 아침이 왔다. 밤새 굳게 잠겨졌던 문에 밖으로부터 열쇠가 넣어지고 그리고 딸깍 하는 가벼운 금속성을 내면서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미지의 동굴을 답사하는 모험가처럼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와 내가 갇힌 방 안의 동정을 살피며 들어서고 그 뒤를 따라 아버지가 들어왔다. 아버지는 침대 위에 앉아있는 내게로 다가왔다. 그리고 어둡고 슬픈 눈으로 나날이 수척해가는 나의 몰골, 산발한 머리에 핏발서린 눈을 하고 나를 끌어안았던 어머니를 닮아가는 내 몰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얘야. 무수한 직함이 나열된 명함을 뽑아내밀던 그 옛날과 달리 검고 메마른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는 울먹이는 말 끝에 깊은 한숨을 달았다. 아버지, 나는 피도 몸도 머리도 모두 건강합니다. 애초에 어머니도 역시 그랬을 겁니다. 이 방 안에 갇혀서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아우와 같은 불륜의 씨를 안겨준 아버지와 자신의 출생을 스스로 저주하며 보복을 꿈꾸는 아우, 그리고 분주하게 이 방을 드나들며 자기 함정에 빠져버린 저 의사와 같은 무리입니다. 나는 아버지에게 잡힌 손목을 빼고 조용히 창가로 다가가며 그렇게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는 더는 한마디 말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애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고 나갔다. 그러나 나는 이전과 같이 문을 두드리며 내보내달라는 광포를 부리지 않고 역시 조용히 창가에 서 있었다. 어쩌녁에는 다소 발작 증세를 보였는데 지금은 벅 안정이 되었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간호사의 말이었다. 내일은 환자의 뇌파 검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간호사의 목소리는 여느 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나는 다시 침대로 갔다.
그리고 조용히 팔베개를 하고 누우면서 생각했다. 참자. 참으면서 천천히 저들의 오해 속에 파묻힌 일들이 내게서도 잊히기를 기다리자. 저들도 언젠가는 자기들이 가진 오해에 그들 나름의 답변을 마련하게 될 테니까. 그러기 위해선 의사들이 설정해 놓은 그 광인의 가설에 나를 대입해주자. 오랫동안 젖어온 관습이나 그럴듯한 학설로 채색되지 않은 진실은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 진실 그 자체보다 그것을 어지럽게 채색해 놓은 관습이나 학설 따위에 더 의지하고 있는 저들의 안이한 사고방식을 구태여 상식 밖으로 끌어내어 놀라게 할 필요는 없었다. 그들이 오해 속에 파묻힌 사실을 알아챈 뒤보다 좀 더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내게도 역시 편한 일일 것이다. 체념 뒤에는 오히려 잔잔한 평온이 찾아왔으나 그것은 너무도 허전했다. 눈을 감자 실로 오랜만에 까닭없이 고여오는 눈물 속에 불현듯 떠오르는 임종 순간에 어머니 얼굴을 향해 나는 가만히 입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나도 마침내는 어머니와 같이 먼 외로움 속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저들의 머리 위에 진실을 가린 차이를 벗겨내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나도 어머니처럼 미쳐 있어야 하겠지요.